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얼마 전 뉴스에서 월급을 뺀 월 5천만 원 이상의 부수입으로 가져가는 소위 슈퍼 직장인이 무려 4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급여외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5월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종합소득세 절세 비법 그리고 종합소득세 유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신 만큼 세무사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이제 5월이다 보니까 세무사님도 이 1년 중에 이제 5월이 가장 바쁘실 것 같아요. 아까 뉴스 보도처럼 급여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세무사님 구체적으로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먼저 다른 분들한테는 5월이 아마 가장 날씨도 좋고 해서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가족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뜻에서 이제 가정의 달로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세무업계에서 있으신 분들은 5월이 아무래도 가장 바빠서 야근을 좀 많이 하다 본 거니까 오히려 가족들과 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월이 시작하기 전부터 모든 관심이 이제 전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저희가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본 거니까 오늘 아직 5월이 다가오기 바로 전에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예외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만약 내가 근로소득 외에 뭐 사업소득, 예를 들면 뭐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국세청에서 5월 초쯤 전후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한테 우편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전산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좀 발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안내문이나 우편이 혹시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꼭 들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는 이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세무적으로 좀 예외를 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급여소득자가 작년도에 만약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이제 종합이 범위에서 이제 예외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외가 바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일정액 얼마를 받았더라도 이 소득은 그 종합소득세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근로소득자가 퇴직금과 같은 이제 퇴직소득을 받고 뭐 1억 원 받았다라고 하면 퇴직소득을 받은 후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로 모든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때 이러한 소득을 합쳐서 뭐 이렇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이제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 퇴직소득이나 뭐 양도소득을 합산하셨다면 추가로 낸 세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5년 이내에 언제든 이제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퇴직소득과 이 양도소득을 얼마만큼 뭐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는 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 때문에 세법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 제가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저희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으로 받은 총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득은 내가 기존에 받았던 다른 소득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가 다른 지인한테 받았다 아니면 해외에서 내가 받았는데 16.5% 같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자와 배당 소득은 통상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받을 때 16.5%라는 세금을 먼저 떼거든요. 그래서 뗀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2천만 원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도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건, 자, 그렇다면 만약 딱 2천만 원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2천만 원 정확하게 세법상 기준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김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이제 금융소득이었고, 연금소득과 이제 기타 소득도 받은 금액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는데요. 그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납부할 때 공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에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이제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이제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고,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좀 유의하실 것은 그 소득 금액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소득 금액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타 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 경비로 얼마를 반영했는지에 따라서 기타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지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연금소득 1,200만 원, 그리고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근로소득도 받고 있었고 또 금융소득도 지난 1년간 2천만 원을 넘긴 2,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금융소득을 가지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렇게만 하시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될 리스크가 네. 있거든요. 제가 차근히 설명을 드리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앞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이건데요. 종합소득세라는 첫마디에서 느끼는 것처럼 모든 소득을 전부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근로소득은 이미 영세만정산을 통해서 신고를 했으니까 근로소득만 뺀 나머지 소득만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겠구나라고 오해를 하시고 그렇게 신고하셨다가 세무사한테 나중에 이제 큰 거기에 대해서 잘못 신고됐다라고 해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빠지지 않고 다 신고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변호사님? 네, 뭐 제 생각에는 필요 경비, 즉 비용을 이제 얼만큼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기타 소득 할 때 이제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이제 수입에서 이제 비용을 빼고 남는 것을 소득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즉 수입이 1억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이제 비용이 3천이고 누구는 7천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그 세금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이제 세금을 조금 덜 납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업과 무관한 비용까지도 그래서 이제 막 다 비용으로 넣게 되면 이제 본인이 뭐 가족들이 사용한 뭐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 다 넣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 전부 비용으로 반영해서 이제 세금 줄이려고 하다가도 이제 결국 국세청에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이제 또 세무조사 발생하고 그러면 또 조사 대응 비용 뭐 세무사님이 더 잘 알겠죠. 요새 한 뭐 2,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도 납부하고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뭐 방송이라 좀 망설이긴 하는데 그 예전에 뭐 제가 일할 때 이게 얘기를 나눠보면 비용 누락이 비용을 이제 불필요하게 넣은 게 그 매출 누락보다 탐지가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과다 산입하는 것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께서 이게 실무적인 얘기까지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세금 계산서와 같은 이제 법적인 증빙 서류가 있는 비용의 경우에는 세법적으로만 괜찮겠지만 증빙 없이 지출된 내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탈세에 대해서 의심받아가지고 더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보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설명드릴 게 최근에는 이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후에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 세무서한테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러한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한 사용하지 않은 거는 가산세는 기본인 거고 법에서 정한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좀 유리한 상황인데 청년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청년 감면이라고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1억 원 세액 감면을 사업용 계좌 신고하지 않아 가지고 감면을 받지 못했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있거든요. 이렇듯 최근에는 이제 국세청 시스템도 점차 발전하고 있고 납세자의 순간된 잘못된 실수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좀 있으신 거니까 요 앞선 내용들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생각보다 종합소득세가 복잡했습니다. 이번 주 종합소득세 절세 비법 그리고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